자, 그다음에 10번. 2016년 이후 정부 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이미 작년에 서울시 7급 추가 채용에서 나와줬기 때문에 저도 기출문제집에 넣어놨고 거기에 있는 것만 알아도 그냥 푸는 거죠. 벤처기업부 맞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했죠. 자, 행정안전부 외청. 그냥 청이란 소리예요. 청이에요. 청. 행정안전부의 청으로. 청을 갖다가 외청이라고 그래요. 그냥 소방청 맞고요. 뭐 행정안전부 외부 이상한 데다 간 거 아닙니다. 또 제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외청에 대해 모르면 판단하지 말라고요. 3번.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답은 이제 4번밖에 할 게 없네요. 1, 2, 3번은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거니까. 근데 4번은 이래요. 스토리가 있어. 원래 그 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에서 요 4번 사항이 그러니까 옳게 고쳤을 때 지금 이게 옳은 겁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옳은 겁니다. 자, 옳게 고쳤을 때 이게 조직 개편에서 빠졌었어요. 빠졌어. 그래서 서울시 7급 추가 채용 문제에서도 환경부로 일원화되었다 이게 틀리게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는 일원화가 되긴 됐다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군데 말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로 그 작년 기출문제 해설집에서도 말해주고 막 그랬었죠. 근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물론 그 내용에 일원화만 있지 뭐 관할권 이관 막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모른다 하더라도 1, 2, 3번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것 때문에 조금 마음에 걸렸던 분은 2번에서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4번 그래도 환경부로 일원화되었다 이런 것들을 본 것 같은데 완전히 바뀌어 있고 얘는 이 단어를 모르겠고 둘 중에서 더 틀린 거 혹은 더 맞는 거 비교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비교해서. 됐죠? 물론 뭐 틀렸을 수 있어요. 틀렸을 수 있지만 점점 문제풀이 테크닉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듬어 가는 것이죠. 됐고. 자, 작년에 나와줘서 편하죠. 중소벤처기업부 있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산하에 소방청 있고요. 여기서는 이 부분이 틀리기는 해요. 근데 소방청은 맞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그다음에 국가보훈처 장관급 여기도 있네. 다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요게 이 출제 당시에는 틀린 선지였어요. 환경부가 물관리를 일원화한다. 이게 출제 당시에는 틀린 선지였는데 현재는 일원화되어 있다라고 제가 강의에서도 말했고 작년 기출문제 해설집에도 고쳐가지고 제가 해설집을 써드렸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해도 됩니다. 아까 뭐 수자원공사 어디로 이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해도 되고 환경부로 가야 돼. 무조건 물관리는 환경부로 가야 돼. 이것만 외우면 돼요. 그다음에 11번.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 직업공무원제 지겹게 나오죠. 1번.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평생 동안 국민에 대한 봉사를 의무로 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평생 임용 원리, 평생 동안 일하면서 관리자로 키워나가죠. 그러려면 폐쇄적 임용 이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일반 행정가주의가 필요합니다. 폐쇄적 임용, 일반 행정가주의, 강력한 신분 보장, 그 다음에 계급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틀렸는데 폐쇄적 임용, 뭐 일반 행정가주의 이런 직업공무원제적인 성격은 같은 공무원들이 계속 간단 말이에요. 밑에서는 들어오지만 어쨌든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안 바뀌잖아. 안 바뀌게 되면은 어떤 집단이 폐쇄적이고 보수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보수화예요. 보수화. 이거 틀렸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3번.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는 있죠.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다음에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유지한다. 이것도 같은 사람들끼리 가면은 서로 규범을 공유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고. 4번. 승진 적체가 심화된다. 이게 안 바뀌어. 교체가 안 돼. 교체가 안 되니까 어떤 조직은 다 같이 이제 승진 잘 하는데 어떤 조직은 승진이 밀릴 수도 있죠. 안 바뀌어. 공무원들이 교체가 안 돼. 밑에선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승진 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도 있겠네. 예. 자, 비교해 보시면 너무 많이 나왔죠.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일반행정가주의.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일반행정가주의. 똑같네. 그리고 참고로 장기근무 장려하죠.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폐쇄형과 일반행정가주의 이런 것들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신행정학. 자, 신행정학 자주 나오죠. 1번.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신행정학은 후기 행태론의 한 분파로서 1960년대 미국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3번. 그래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에 대한 연구를 하고요. 가치에 대한 연구는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연구죠. 기술성을 추구한다고 하죠. 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만들려면 가치 판단, 규범적인 거, 처방적인 게 필요합니다. 신행정학은 와일도,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자 중에서 와일도, 와 이프 마리니, 와일도, 이스턴, 프레데릭슨, 마리니, 그 중에서 대표가 와일도죠. 와일도는 가끔 학자 이름 바꿔서 중요합니다. 미누브루크에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쓱 보시고, 그 다음에 발전행정 제가 일부러 빼냈는데요. 신행정학은 미국 국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발전행정론은 비슷한 시기인데 후진국 개발을 위한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대비될 수 있습니다. 국내 문제 해결, 후진국 발전. 그 다음에 2번. 신행정학은 잘 보세요. 행정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엄청나게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책 결정 기능을 해요. 그럼 정치행정 1원론 계열이죠. 정치행정 1원론 계열. 물론 예전에 1원론, 2원론 단순한 논이 이때 나오는 출제 포인트를 여기다가 전부 다 적용하면 안 돼요. 새 1원론이라고 하죠. 새 1원론. 신행정학, 발전행정론 둘 다 새 1원론. 여기에 논의를 전부 다 적용하면 안 되는데 신행정학이 2원론이냐 1원론이냐 이렇게 냈을 때는 당연히 1원론이죠. 오케이. 자, 뭐요? 여기 똑같은 거 있네. 59번. 15년도 서울 7급. 신행정학, 정치행정 2원론이다. 땡. 2원론이다. 땡. 뭐야. 똑같은 거 있는데 틀리면 어떡해. 13번.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틀린 선지는 익숙하지 않아. 틀린 선지는 기출문제집에 없었던 선지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달아놨느냐.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뭐 개별적 배려라고 하죠. 그다음에 자금과 신념, 영감적 리더십이라고 하고 지적 자극 이런 것들 다 기출문제집에 있죠. 그다음에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한다. 이렇게 상징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기출문제집에 있죠. 다 기출문제집에 있거든. 1번밖에 할 게 없고 요거는 이렇게 지워서 풀면 너무너무 잘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답이 나오긴 해.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비전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거래적 리더십은 어때? 거래적 리더십은 일하기 싫어. 돈 주면 딱 그만큼 해. 이게 거래잖아요. 전통적인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조직의 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쓰는 게 거래적 리더십이죠. X이론적인 거, 돈 주면 하는 거. 그리고 예외 관리. 요 단어는 좀 몰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전통적인 거래적 리더십에서는 일이 다 정해져 있어. 자, 이거 하면 돈 줄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 거기서 벗어나는 행동을 통제합니다. 10시간 하기로 했는데 5시간 하고 도망갔어. 예외적이죠? 통제. 뭐 10개 만들기로 했는데 5개 만들고 도망갔어. 통제. 벌칙. 이런 식으로 예외 관리. 어쨌든 2, 3, 4번 지어서 풀면 되고요. 다 있죠. 변혁적 리더십, 자긍심과 신념, 개인적으로 존중, 그다음에 형식적 관리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한다가 지적 자극이고, 이게 지적 자극입니다 라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간상 이제 최대한 한 페이지로 끝내려고 제가 앉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대적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죠. 감정 및 가치관이나 상징적인 행태를 중시해요. 전통적인 리더십이 합리적 과정이나 교환 과정. 이거 하면 돈 줄게. 이런 식이죠.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의 감정 및 가치관이나 상징적인 행태를 중시한다. 다 있다. 그 다음에 14번.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여기서 좀 문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낚시당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1번하고 2번이 살짝만 헷갈리죠? 근데 잘 읽어보시면 린드블룸과 같은 점중주의자들은 합리 모형을 비판했겠죠. 합리 모형을 비판했겠죠. 그러면 합리 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 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결론만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합리 모형이 비현실적인 것을 강요함으로써
현실적인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했겠죠? 그렇게 읽었으면 뭐 당연히 넘어가는 것인데 약간 읽다가 시험장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좀 잘못 읽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 합리 모형을 찬성하는 것처럼 읽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1번 맞았고 2번 사이먼의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에 대해서 또 도전하는데 점중 모형도 그렇고 만족 모형도 그렇고 만족 모형의 초점은 인간의 합리성은 완전하지 않아. 왜? 인간에게는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지 능력의 한계상 합리성은 제한돼. 이게 사이먼의 만족 모형이고요. 합리 모형에 대한 도전이죠. 4번 스타인브루너 맥주 이름인가? 몰라도 됩니다. 저도 모르는 사람이야. 몰라도 돼요.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을 만들었대. 근데 사이버네틱스는 뭐예요? 정보의 환류. 자, 사이버네틱스를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해. 근데 사이버네틱스는 정보의 환류라는 뜻밖에 없고요. 우리가 지금 사이버네틱스 모형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합리 모형적으로 공부 시작 단계부터 합격하는 순간까지 가장 최선의 대안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거하고 모든 사람이 빨리빨리 점수 나오겠네. 근데 그게 없고 그다음 있더라도 심리적으로 저 못하겠어요. 저거 어떻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물론 제가 합격생들을 연구해서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죠. 근데 제가 제시해 준 방향 뭐 어떤 것들은 현실적으로 근데 그게 될까요? 이런 것들도 있긴 있죠. 어렵죠. 물론 해야 되지만 저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것만 제시해 주시긴 해. 근데 어쨌든 이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알려주는 거 참고하더라도 조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점수 안 나오네 또 바꾸고 기본서 10회 독했는데 점수 똑같네. 기본서 버려야지. 이렇게 기출문제집 봐야지.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 이게 이제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 사이버네틱스를 하려면 정보를 환류하려면 변수가 너무 많으면 안 돼.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축구를 하는데 공격수가 1명인 게 좋아요? 5명인 게 좋아요? 공격수 너무 많으면 수비가 빵꾸 뚫리니까 공격수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줄여. 근데 공격도 해야 되잖아. 공격수 늘려. 안 되는데 그럼 그 상대팀이 너무 수비가 탄탄하면 어떡하지? 공격수 늘려야 되나? 그다음에 그 날씨가 좀 구리면 공격수들이 지치겠죠. 늘려야 되나? 너무 많은 걸 고려하면은 환류가 안 돼. 그러니까 좀 한정적인 변수만 고려해서 핵심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시해 주는 게 그 한정적인 변수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제발 이것부터 바꾸세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잘못 공부하고 헤맸으면은 제발 이 강의를 통해서 이것부터 잡으세요. 뭐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부터 꼭 파악하세요. 결론을 암기하세요. 요거 이렇게 제가 변수를 한정해 주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환류하고 더 빠르게 공부 방향을 제대로 잡아나갈 수 있으니까. 이게 사이버네틱스에서 한정적인 변수만 고려한다는 소리예요. 응용하여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을 단순화시킵니다. 모든 변수를 다 파악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그래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합리 모형하고 좀 대비되죠? 합리 모형이 틀린 선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 목표를 처음부터 최적화한다. 땡. 모든 대안을 모두 다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땡. 이해됐죠? 사이버네틱스. 그럼 답 자체는 뭐 더럽게 쉬워요. 엣지오니의 혼합 모형. 이거 틀리면 말이 안 되죠?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는 모형이 엣지오니의 혼합 모형과 드로어의 최종 모형이 있는데 이거는 뭐 틀리면 안 되고. 자, 엣지오니의 혼합 탐색 모형 뭐 여러 문제 있고 드로어의 최종 모형 뭐 제목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죠. 그다음에 15번 역시 또 교행직만 15번이 그 교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 행정 빠지고 아주 쉬운 맨날 나왔던 문제 신공관리론 육어번원스러운 아이고 감사합니다. 답도 쉬워. 자, 답 보시면 신공관리론과 육어번원스러운 둘 다 방향 잡기죠. 공통점. 일단 둘 다 정부 실패를 겪으면서 정부 역할을 축소하려고 해요. 뭘로? 방향 잡기로. 노적기는 전통적 관료제고. 어마어마하게 쉬운 문제이고 맨날 나왔던 거. 나머지도 결론만 확인해 보시면 신공관리론이 시장, 신자유주의 이념이죠. 육어번원스론이 공동체, 협력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공관리론은 시장의 원리, 부문 간 경쟁, 육어번원스론은 협력의 원리, 협력. 그다음에 신공관리론은 조직 내 효율성을 강조하고요. 육어번원스론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협력하잖아요. 조직도 다양하겠지. 조직 간 관계를 중시합니다. 뭐 이해보다도 맨날 이렇게 옳게 내고 두 개 바꿔 틀리게 내고 공통점 뭐 바꿔서 내고 이런 식으로 내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맞췄을 것이고요. 기출문제집의 152번 문제와 거의 똑같습니다. 신공관리론과 유거번 원수론 둘 다 노적기보다 정책 결정이라는 방향 잡기. 일단 결론이 암기돼 있어야 돼요. 노적기보다 방향 잡기. 노적기는 결정도 하고 실제 집행도 하고 다 하는 것이고 방향 잡기는 정책 결정만 하는 거죠. 줄인 거죠, 방향 잡기로. 그다음에 여기 신공관리론이 조직 내 관계, 유거번 원수론이 조직 간 관계. 틀린 선지로 낸 것도 있네요. 신공관리론이 부문 간 경쟁, 유거번 원수론이 부문 간 협력. 이거는 옳은 선지고요. 뭐 2번도 뭐 결과 과정 이런 것도 있죠. 자, 이 부분 잘 정리가 돼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쉽게 맞췄을 거고요. 그다음에 16번. 정책 변동 모형. 자, 우리 키워드를 다 연습했던 거죠. 신념체계, 정책 하유체계, 정책 지지 연합. 이거는 제가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맨날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니까 정책 지지 연합에서는 신념체계, 정책 하유체계, 신념체계, 정책 하유체계 이 두 가지 키워드 꼭 알아두자. 키워드만 알아도 그냥 푸는 문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는 사바티어가 정책 집행 중에서 통합적 모형을 제시한 건데 정책 집행 연구보다 더 중시했던 게 정책 학습과 정책 변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집행 연구보다 더 중요시한 게 학습과 변동, 학습과 변동. 그 과정에서 뭐 정책 중재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비교해 볼까요? 정책 지지 연합, 정책 옹호 연합 똑같다라고 그랬고 신념 체계, 정책 하위 체계. 그다음에 정책 집행 과정보다는 초점이 정책 변화 또는 학습에 있었다. 다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죠? 17번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보시면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뚜렷하니 이게 내적 타당성의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인과관계를 제대로 평가했다. 그러면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입니다. 근데 자 정책을 독립변수라고 하고 효과를 종속변수라고 하죠. 근데 정책 외에 다른 제3변수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 거 갖다가 3변수 논의이고 허위변수나 혼란변수 이런 게 3변수의 대표적인 거죠. 제3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겠네요. 요걸 이제 배제할 수 있다면은 이 둘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죠. 네, 4번 선발 요인이나 상실 요인 이런 것들도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죠.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내적 타당성을 높여야 되는데 내적 타당성이 가장 높은 방법은 진실험이에요. 진실험. 자, 진실험 뭔 말인지 더럽게 어려워요. 하지만 이건 외워야 돼. 진실험 뭔지 모르겠지만 내적 타당성이 가장 높다. 결론 외우라고. 결론 외우면 푼단 말이야. 진실험 내적 타당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진실험 무작위 배정한다. 진실험 무작위 배정. 진실험 무작위 배정. 그다음에 올라가 보시면 1번.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나타난다. 이 말은 내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떨어진다. 진실험이 내적 타당성 가장 높다니까. 결론 알면 그냥 푸는 거란 말이에요. 됐죠?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있죠. 근데 진실험이 내적 타당성 가장 높다. 외적 타당성은 가장 낮다. 실행 가능성 가장 낮다. 그 다음에 사전 측정 이건 뭐냐? 준실험 방법인데 준실험 설계는 무작위 배정이 현실적으로 안 될 때, 그러니까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써.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가 사전 측정을 통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뭐 점수 비슷한 사람들끼리 짝지어서 배정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배정 방법이 있죠. 이게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요 부분 준실험인지 몰라도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보충 설명 드렸을 뿐이고 그냥 궁금하면 그냥 해설을 읽어보시고요. 몰라도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답 나오잖아. 어마어마하게 어렵지만 내적 타당성 진실험이 가장 높다. 이거 알면 푸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 더럽게 많고요. 내적 타당도 가장 높은 거 진실험, 준실험이 아니라 진실험.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 또 결론만 알면 푸는 문제. 18번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 이것도 좀 어이없는 문제였는데 근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적성, 근무 태도 등등등 뭐 다양한 것들을 평가하죠. 그다음에 2번. 자, 평정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 실적을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몰랐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중요사건 기록법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죠. 왜냐면 우리 중요사건 기록법은 배우니까. 그죠? 중요사건 기록법 아니잖아요. 이건 스스로 평가한다. 그냥 자기 평정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4번.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직무성과 계약제. 성과 계약 등 평가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나와. 계속 이 이름을 써. 어쨌든 4급 이상의 직무성과 계약제, 성과 계약 등 평가제를 적용하죠. 4급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 5급 이하의 근무성적 평가. 지워주시면 답이 3번밖에 없고요. 대비 오차는 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공부 안 해서 상관이 없어. 저도 뭐 대비 오차까지는 안 알려줘. 오류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 못 배운단 말이야. 다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안 알려주는데 어쨌든 지워서 풀어주시면 되겠고 내용은 쉬워요. 다른 평정 대상자와 비교하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옆에 더럽게 잘하는 애가 있어. 걔에 비하면 너무 못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 하는 것보다 점수가 낮아. 근데 옆에 더럽게 못하는 애가 있어. 그래서 실제보다 얘랑 비교했을 때 점수가 높아졌어. 이럴 수 있겠죠. 이런 걸 대비효과라고 하고 상식적으로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자, 비교해 볼까요? 자, 이 문제 자체는 이 비율이 틀리게 나온 문제인데 어쨌든 근무 성적, 직무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태도 이런 거 보잖아요.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보고요. 이게 비율은 틀렸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중요사건 기록법, 평정자인 감독자와 비평정자인 부하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중요사건 기록법은 중요한 사건을 계속 기록해오는 방식이죠.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중요사건 기록법이 뭔지만 알면 푸는 거였고, 보너스로 해당 사건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태도와 직무수행을 개선할 수 있고, 여기도 뭐 태도 나오네. 개선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 그다음에 근무성적 평정은 우리나라 4급 이상의 성과계약 등 평가. 이게 직무성과계약제. 그다음에 5급 이하의 근무성적 평가. 이것도 많이 나왔었죠. 자, 나왔습니다. 19번. 예비타당성 조사. 여기는 좀 지엽적인 게 섞여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맨날 배웠던 거 있죠?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전부 다 분석한다.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1, 2, 3번에서 모르는 게 있어도 정답은 4번. 맨날 공부한 거니까. 기출문제집에도 맨날 있던 거니까. 1539번에 경제적 타당성도 분석하고 정책적 타당성도 분석의 대상이 된다. 또 저도 수업 시간에 맨날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패턴이 원래 문제도 있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행합니다. 이것도 보세요. 중앙행정기관장이 조사를 한다? 아니죠. 기재부 장관이 합니다. 기재부 장관. 뒷부분은 상관없어요. 기재부 장관이 실시한다.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정부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이어야 돼요. 정부 지원. 총 사업비는 500입니다. 근데 정부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 좀 지엽적이죠. 근데 제가 그냥 숫자는 어쩌다가 바꿔내니까 강의 시간에는 대비하라고 하긴 했을 겁니다. 근데 뭐 괜찮아요. 몰라도 푸니까. 연도 몰라도 푸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서 넘어가면서 푸는 거죠. 몇 년이더라? 1999년인가? 아무튼 중요하지 않아. 나도 헷갈려. 뭐하러 외워 이런 거. 마지막 20번 가보시면 국가 채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틀려도 되는 문제. 그래서 요거 틀리고 95점 맞으신 분들이 너무너무너무 이번 시험 잘 보신 겁니다. 이건 틀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신기하게 카페에는 이것까지 맞추고 100점 맞았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맞췄지? 일단은 이거 지웠겠죠. 이건 뭐 기출문제집에 있다라기보다는 웬만하면 기재부 장관이 하고 웬만하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웬만하면. 이걸 지웠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골라야 됐을 텐데 제가 만약에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풀었으면 4번을 찍었을 것 같기는 해. 4번을. 근데 맞추신 분이 있더라고.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 재정증권 뭔지 모릅니다. 이런 것도 있대요. 제가 뭐 해설에다가 국고채랑 재정증권이랑 외평채라고 외환 평형을 위한 채권 있고 뭐더라 또 하나 더 있는데 4종 이렇게 써놨는데요. 안 해도 돼요. 저도 잘 몰라.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나왔는데요. 틀리라고요. 왜? 이걸 버려야 더 중요한 거 반복하고 95점 맞을 수 있다고요. 이거 공부하면 80점, 70점 나온다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번은 틀려도 되고
여기 18문제 기출문제집에 똑같이 거의 뭐 생각이 필요한 것도 거의 없었죠? 여기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틀리신 분들은 기출문제집 달달달달 회독 들어가 주시고 생소한 문제 4번 이건 그냥 맞출 수 있었던 문제 소극적, 적극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방안 그 다음에 이거는 틀려도 전혀 상관없고 선지 1, 2만 참고하는 게 뭐냐면 웬만하면 국가재정은 기재부 장관이 하고 지방재정은 행안부 장관이 하고 웬만하면 국회 제출한다. 이런 것들은 뭔가 통밥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참고하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럼 정답률이 50% 되죠? 그분도 만약에 생각 없이 50%에서 찍었으면은 100점 맞은 분도 찍었을 때 이제 맞출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어쨌든 50%까지 올려놨으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빨리 점수 따려면 뭐부터 결론을 외워야 되는지 확실하게 각인됐을 것으로 제발 믿습니다. 제발. 제발.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도 수험생활 다 겪어봤고 시험을 쳐봤고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온갖 시행착오를 몇 년 동안 제 스스로 다 거쳤어. 그러니까 그걸 안 겪게 해주려고 이렇게 피토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응? 제가 합격하고 나서 깨달은 것들을 또 수많은 합격생들 그리고 장수생들 보면서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합격할 실력이 안 돼서 겪어보지 않아서 아직 어색하고 자기가 했던 거랑 안 맞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려주는 건 온갖 시행착오 겪으면서 합격한 사람들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 사람들이 몇 년치의 노력을 공짜로 알려주는 거예요. 제발 똑같은 시행착오 뭐하러 겪습니까? 제가 공부 방향 정해준 대로 앞으로 잘 수정해서 다음 시험에는 공부 별로 안 해도 바로바로 점수로 연결되는 이런 가성비 높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험에는 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